오늘 그 월북 미술가들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신수경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월북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시작해서 월북 미술가들이,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어떻게 해서 월북을 하게 됐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왜 이렇게 잊혀진 미술가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월북 미술가의 이제 가장 잘 알려지고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이케데 정종려, 이런 작가들의 작품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월북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월북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지나서 북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월북이라는 뜻을 우리는 그냥 한반도에서는 이런 뜻으로 의미하지 않죠. 한반도에서 월북의 의미는 분단을 전제로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38선 또는 휴전선 북쪽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한에서 월북의 의미는 체제 대립 또는 이념 대립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공간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체제를 배반하고 북한 체제를 선택했다, 또는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는 반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월북 미술가의 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미술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북한에 가서 남쪽에서 살다가 북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작가들이 남쪽에서 활동하지 않고 북쪽에서 공부를 시작한 화가들은 사실은 월북 미술가의 이 그 범위 속에 넣기는 좀 어렵고요. 이미 이제 미술사적으로 남쪽에서 평가할 만큼 뚜렷한 활동을 했던, 그래서 8.15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시기에 북한의 정치 체제를 선택해서 간 남한 출신의 미술가. 근데 여기에 꼭 남쪽에서 살던 미술가만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체제 대립과 이념 대립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규정당하는 대상으로서의 성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길진섭이라는 작가는 원래 평양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가 남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인 평양으로 올라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 북쪽 출신인데 이 사람은 원래대로 하면 월북을 한 게 아니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은 이제 조금 더 세분을 하면 제북 작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월북 작가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석 같은 문학가들도 우리가 월북 작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원래 이 사람은 출신은 남쪽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체제에 의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거론할 수 없었던 이런 작가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월북 작가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월북 작가가 형성된 만들어진 이 과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자면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시작해서 분단까지 과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945년 이제 해방이 드디어 되는데, 8월 15일 해방이 되는데, 해방되고 얼마 안 있다가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이 갈라지는 이유가 이제 크게 이러한 체제 대립이 해방정국에서 이제 상이한 두 가지 배경에서 출발을 하는데, 하나는 내재적인 원인으로, 그러니까 일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항일 투쟁을 해방 전까지 이제 열심히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펼치는데, 이때 독립운동 세력이 서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는데, 이른바 이제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로 크게 이렇게 대별이 돼서 양 세력이 해방될 때까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독립적인 활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우익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김구를 비롯한 이 임시정부 요인은 남한으로 오고, 또 좌익 진영으로 분류되는 독립동맹 요인들은 북한으로 올라가죠. 그게 바로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독립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좌우 대립의 시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를 패망시킨 연합군이 이제 한반도를 분할 점령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촉발된 외재적인 원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좌우 대립이 극한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 결의에 대해서 이제 찬탁이다, 그 반탁이다 이런 이제 그 대립이 일어나면서 크게 이제 이게 이제 분단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한반도에 이제 분단이 고착화가 됩니다. 시사만평은 정연웅이 그 1946년 1월 3일에 서울신문에 그 그린 만평인데, 이 만평에 보면 연합군에 대해서 당시 좌우 세력 모두 아주 물리쳐야 될 그런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각 정당이요, 좌익도 우익도 반탁의 도끼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이 연합군 세력은 호랑이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려고 하니까 좌우 세력이 모두 도끼를 들고 그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의기투합해서 탁치를 몰아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신탁 통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1945년 연말까지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찬탁, 반탁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면서 좌우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문에 그런데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1945년 12월에 미국, 소련, 영국 외무부 장관이 이제 3개국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1943년 12월 카이로에서 맺었던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키자, 이런 이제 약속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됐었었는데, 이때 1945년 그 12월 27일 날 동아일보에 오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데 반해서 소련이 38도선 이북이라도 점령할 목적으로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명백한 오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결의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 이거는 이제 거꾸로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알타 회담에서 3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 회의에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오보가 나오면서 이제 좌우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서 그 찬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해방기에 요 이제 정치 세력들을 보면 크게 그 네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도식적이지만 좌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우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봤어요. 좌파는 조선공산당 을 얘기하고, 박영일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그리고 중도 좌파는 이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공화당이나 근로인민당과 같은 이런 이제 그 혁신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우파는 김구나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우파는 이제 친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을 대표로 한 그 여당계인데요. 이때 이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해서 조선공산당은 결정서를 보고 나서 삼상의 결정을 절대 지지한다. 그러니까 찬탁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통일된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파에서는 원래는 이제 신탁 통치 장치는 반대를 하지만 결정서를 확인한 뒤에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신탁 통치는 반대를 하지만 미소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단은 남과 북을 아우르는 그런 임시 정부를 세운 다음에 신탁 통치 여부를 협상을 하자, 이런 이제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고요. 그런데 반해서 우파는 지금 소련에서 그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반탁, 반소, 반공 운동을 함께 이렇게 연결지어 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사진들이죠. 지금 그 12월 31일 날 서울운동장에서는 그 우익 집단에서 이런 반탁
그 집회 장면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6년 1월 3일에는 이제 서울운동장에서 지금 좌익단체들이 신탁통치 결정을 지지하는 결사지지 장면이 이렇게 이제 그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방기에 이제 각종 정당이 난립하고 하면서 이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안 이후에 좌우가 아주 극한으로 이제 대립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만평 내용도 살짝 그 앞서서 서로 다 이렇게 하나로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좌익이건 우익이건 간에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 이렇게 그 결합하지 않으면 자주 독립의 여신은 도망간다, 이런 식의 이제 만평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테러가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 테러 행위는 이 자주 독립의 여신을 도망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자주 독립을 여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여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신이 너희가 잘못하면 도망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주먹질을 다투면서 좌우가 대립하는 장면이 이렇게 만평 속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2일 날 보면 또 이제 지금 좌우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그 잘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부리부리한 눈에 이제 아주 덥수룩한 수염이 난 두 남자가 여기에다가 이제 지도자라는 완장을 차고 서로 닭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닭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죠. 남쪽과 북한의 이 그 38선을 경계로 해서 싸우는 이 사람들을 이 지도자가 조정하는 대로 자기 털이 뽑혀 나가는지도 모르고 물고 뜯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장면을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이제 싸움만 일삼는 이런 정치 세력들을 빛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는 결국은 연합군이죠. 그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장면이죠. 이제 38선에 의해서 좌우가 완전히 나뉘어서 그 오도가도 못하면서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그 나뉘어져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요 그 지도를 머리에 이고 소련과 미국은 협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이 분할 점령하고서 협상만 한 이런 모습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 좀 그만하고 어서 붙여주십시오, 답답하오, 이러면서 이제 만평의 그 제목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은 뭐 이런 만평뿐이 아니라 이제 46년 11월에 보면은 그 기사로도 나오죠. 두더막으로 끊어진 이 땅의 허리는 인적조차 찾을 길이 없고, 황막한 벌판 위에 러시아식 방갈로와 미국식 생철 막사가 한 채씩 외로이 마주하고 있으니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게 이제 38도 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소 공동회의가 이제 그 비밀에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그 공동 성명서가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38선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 그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정치 세력만 이렇게 좌우로 나눈 게 아니라 미술 단체들도 좌우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해방 직후에 그 조선미술건설본부가 3일 만에 그 대규모 이제 미술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조선미술건설본부예요. 근데 여기 이제 183명이니까 거의 뭐 이 조선 땅에 있는 미술가들은 다 모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미술가들이 이제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선미술건설본부가 이제 고이동이 그 회장은 고이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기장인 정현웅은 사실은 해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정치색을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언론인이고 사파가이고 이랬던 사람이 서기장으로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전대장은 그 길진섭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북한에 올라가서 뭐 조선미술동맹의 부위원장도 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 해방기에는 서울대 교수도 역임을 하고요. 근데 이런
길진섭이라든지 또 김주경이라고 해방기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미술가 동맹의 이제 위원장이 돼요. 그런데 이 그 서양학 분과장은 이 김주경이 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 조선미술건설본부의 그 중심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 월북 작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선미술건설본부는 이제 대규모로 거의 모든 작가들이 이렇게 연합한 그런 단체였고, 또 한쪽에서는 젊은 미술가들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미술동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주홍과 서기장의 이제 박진명이 이렇게 맡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젊은 미술가들이고 카프 시대부터 활동했던 뭐 연극이라든지 영화 운동을 했던 이런 작가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미술건설본부가 이제 해방미술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해체를 하고 조선미술협회를 결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11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고이동이 원래 이제 조선미술건설본부는 정치적인 중립을 표방을 했는데, 이 고이동이 이제 비상국민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을 드러낸 거죠. 비상국민회의에 이제 참여하게 돼서 많은 회원들이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이 미협을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세력은 이제 김주경이라든지 오지호, 뭐 이인성, 박영선 이런 작가들은 요 이제 프롤레타리아 미술 동맹에 있던 젊은 작가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조선 미술가 동맹을 만들게 되고요. 또 여기서 탈퇴한 이제 젊은 중견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이제 많은 월북 작가들이 바로 이 조선 조형예술 동맹 출신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회화뿐이 아니라 조각, 건축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이런 단체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윤희순이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의 길진섭,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정현훈, 정종력, 이쾌대, 김만영 이런 작가들이 이제 여기서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이 단체가 이제 46년 2월 28일에 32명이 탈퇴를 해서 조선 조형 예술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체가 다시 46년 11월 10일에 조선미술동맹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동전이라든지 여러 이제 대중미술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윤희순이 이제 요 무렵에 사망을 해서 길진섭이 그러니까 미술동맹 위원장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이게 이제 너무 좌익적인 색채에 흐르게 되고, 또 47년부터는 미군정이 정책 변화로 좌익 세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게 돼요. 비합법화를 시키면서 제대로 이제 미술 동맹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케대를 비롯해서 몇몇 화가들이 조선 미술 문화 협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여기 이렇게 우리가 미술 단체들을 볼 때 협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우익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동맹이 붙으면 주로는 이제 좌익 단체에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쾌대가 조선미술문화협회를 만들었던 건 좌익 미술 단체의 활동이 거의 이제 비합법화되고, 자기는 너무나 전시회를 통해서 이 작품을 하고 싶은데 작품할 전시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위원장으로 나서서 조선미술문화협회를 만들어서 사회에 걸쳐서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미술협회는 이제 계속해서 관변단체로 대한미술협회로 이어지게 돼서, 이제 그게 계속 남한의 미술단체, 중요한 관변미술단체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방기 미술단체의 이 흐름을 이렇게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좌우 간에, 그리고 나서 12월 1일 날 또 이 이승만은 사실은 이제 정통성이 취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이 국가보안법은 아직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고 이북 괴뢰 정권을 지지 찬양하는 자는 좌우 중찬을 막론하고 처단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하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북으로 가거나 북과 관련된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금기의 대상이 되거나 처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많은 작가들이 월북 작가가 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입니다. 보도라는 것은 이제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좌익 세력한테 전향할 기회를 주어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목적은 좌익 세력의 색출 작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향자 보도 사업과 함께 이제 반공 사상의 이제 선전 선무 작업 또 그 포섭 작전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그 잘 아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국민보도연맹에 가맹했던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지용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소위 야간 도주에서 삼파산을 넘었다는 시인 정지용이다. 난 한계 시민인 동시에 양민인데 나는 28년 동안 교육에 바쳐왔는데 월북했다는 소문에 동리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옮기는 동시에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더니 보도연맹에 가맹하라는 권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빨갱이는 결국 체제를 반역했다는 그런 의미고, 이 그 월북자는 빨갱이고 빨갱이는 체제를 반역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지용이 이렇게 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맹을 하고 나서 이해 이제 요 무렵에 한 4만 명이 가맹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월북 작가들이 이제 가맹을 하는데, 이 보도연맹이라는 게 그 윤재우라는 유명한 이제 그 화가가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 구술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월북했던 작가들은 나쁘게 아니고 대부분이 월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연맹이라는 아주 지독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월북을 했다는 거예요. 납북을 한 게 아니라 이 보도연맹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쾌대라든지 제가 밑줄을 쳐놨죠. 정종여, 김만영, 이팔찬, 뭐 최재덕 이런 작가들이 월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보도연맹에 가맹을 해서라는 거죠. 보도연맹을 가맹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좌익이라는 게 이제 이 보도연맹에 가맹하면서 이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던 거죠. 드러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도연맹에서 각종 문화 행사에 동원이 되고 또 이제 반공 사상과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그 정현웅이라든지 이쾌대, 배운성 이런 작가들이 이제 반공 포스터를 그리거나 하면서 가두 전시회도 열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 무렵에 또 이제 그 문교부에서는 중등 교과서에 이 좌익 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다 이렇게 삭제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해금이 됐던 게 나중에 88년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까지는 이 작가들이 그냥 반공 포스터 그렸고 그러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9.28 수복이 될 때까지 3개월 동안 다시 미술 동맹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전향했던 작가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서울미술 제작소에서 선전하고 김일성 또 스탈린 초상화를 그리게 돼요. 이게 이제 부역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작가들은 잡히면 죽겠다 싶어서 이제 9.28 수복 때 대부분의 작가들이 월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작가들이 그렸다고 하는 그림들이 이제 이런 김일성, 스탈린 초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기에 그 박영선이란 작가가 겪었던 얘기를 한 걸 보면, 충무로 가네보라는 빌딩에 이제 이 본부가 있었대요. 서울미술제작소라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김일성 초상이나 스탈린 초상을 그리라는 건데, 여기에
대부분의 미술가들이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증명이 필요했고 양식,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배급에 의존했는데 그러자면 쌀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증명이 필요해서 참가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놈들은 등져서는 살 수 없는 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동맹에는 이쾌대, 이팔찬, 정종렬 이런 작가들이 이제 월북한 작가들이 있었고 또 월북하지 않았던 이인성이나 김인승, 손흥성, 김기창 이런 작가들도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친일을 했던 화가들도 그렇고 이런 그 초상화를 그렸던 대부분의 많은 작가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굉장히 실력 있는 작가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미술 단체들 보여줄 때 조선 조형예술 동맹이 가장 많은 이제 중견 작가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작가들이 월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 실력 있는 중견 작가들이었어요. 이 작가들이 이제 불려 나와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그 월북 동기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해방 직후부터 이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래도 북한과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때는 그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월북보다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월북 작가들을 갖다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눌 때 보면 월북 이전은 A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진 월북을 해서 더 사상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 극렬 좌익분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작가들도 크게 이제 제가 그 원인을 나눠보면 박헌현 노선에 반발해서 간 뭐 강호라든지 이런 연극운동 했던 이런 작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측의 초청이라는 거는 당시 이제 해방탑을 북한에서 만드는데 북한에는 조각가가 문석우라는 그 동경미술대학교를 나온 이 조각가 이외에는 제대로 된 조각가가 없어요. 그래서 조규봉하고 김정수라는 조각가를 초대를 해요. 근데 이 작가하고 이제 같이 이케대하고 이석호가 이제 초대돼서 올라갔다가 김정수하고 조규봉은 거기에 남아서 나중에 평양미술대학교에 이제 조각가 교수로 오랫동안 북한 미술에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조각가로서 나중에 이제 대기념비 조각까지 이 작가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케대하고 이석호는 이제 북한을 이렇게 돌아다 보고서 실망을 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원인은 이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요 이제 대표적인 작가가 길진섭 그리고 이여성이라는 이제 정치가이면서 이쾌대의 형이고 또 그 그림도 그려요. 그리고 북한에 올라가서도 이제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작가들이 이때 이제 또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48년 일입니다. 그리고 또 친북 사회 활동 이나 이제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월북했던 작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정치적 소신에 의한 월북 작가로 제가 보던 작가 중에 하나가 오지오 이제 이 조선대 교수로 있었던 우리나라 인상주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오지오와 아주 절친했던 김주경이라는 작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김주경은 46년 10월에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이렇게 도표로 보여줬을 때 조선미술가 동맹의 위원장까지도 하고 남한미술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그 평양미술대학교가 생기면서 이 사람이 이제 초대 교장으로 이제 그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미술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김주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부터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은 오지오만 하더라도 도쿄미술대학교에 서양학과를 나오는데 김주경 같은 경우는 도하교육과를 나와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이제 일찍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일찍부터 이제 교사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교육적인 소신을 북한에 가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기간에 이제 월북한 작가들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월북인지 납북인지조차도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개인의 정치적 지향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월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학교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납북자들도 있었고 뭐 피난길에 헤어지다가 갑자기 간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때는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아까 이제 자세하게 보도연맹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요 분류가 이제 그 가장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가 이제 보도연맹을 만들어서 좌익분자를 색출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가맹했던 작가들을 그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이 작가들을 색출해서 처단할 것 같으니까 9.28 수복 직전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잠깐 몸을 피하러 갔다 온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가서 영영 못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제 유족들 뭐 정종녀라든지 정현은 유족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고무신을 신고 나 잠깐만 어디 잠깐만 저기 어디 갔다 올게 뭐 이러고 이제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영 못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이제 원인은 국대안이라고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 안이 이제 이렇게 국립서울대학 안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때 총장의 미국인을 임명한다는 그런 이제 실시령이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고 학원 자유의 민주화를 이렇게 요구하면서 크게 이제 이 국대안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뭐 김진한과 같은 많은 작가들이 또 여기에서 학생 신분에 그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의용군에 입대했다가 또 월북한 이런 작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류로 이 월북 동기를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기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지 않아요. 이케대하고 이건영이 이제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건영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이제 청전 이상범의 장남이에요. 근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이건영 같은 경우는 동양화가이면서도 서양화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온건한 성향을 갖고 있던 이런 아버지 이상범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케대가 이제 가장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이케대죠. 이케대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 수감이 됐는데 거제도에서 이제 수감이 됐다가 53년에 휴전 직후에 남북 그 포로를 이제 교환할 때 북쪽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북쪽을 선택했을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쓴 편지라든지 정말 가족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북쪽을 선택했을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포로 수용소에서부터 이미 침공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북한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이승만 정권이 좌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좌익에 대한 탄압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그 부역자로서 이제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을 알고서 막연하게나마 이승만 정권보다는 북한이 낫겠다. 그리고 자기 형이 이제 이미 월북해서 이 여성이 월북해 있었고 그래서 북한으로 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월북자들을 그 6.25 전쟁 이전과 전쟁 시기, 이후 시기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여기 빨간 글씨 41%, 그러니까 68%나 돼요. 제가 이제 월북 작가를 명단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을 때 60명의 이제 월북 작가가 있는데 뚜렷한 활동을 펼쳤던 이런 작가 중에 이제 월북한 그런 작가들 중에서 6.25 전쟁기가 41명이니까 68%고요. 그다음에 이전이 이제 6.25 전쟁 이전이 23%예요. 그리고 6.25 이후는 이제 0.3%에 불과하죠. 그리고 또 이 작가들을 장르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서양화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60%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쟁 이후에 국립미술제작소에서 김일성하고 스탈린 초상화를 제작했던 게 큰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상화 제작했던 작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 좌익 작가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동양 화가들 중에서도 뭐 여기 이제 참여했던 이런 작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갔고요. 조각가들 같은 경우는 김정수나 뭐 조기봉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6.25 전쟁 이전에 이렇게 올라갔고, 퍼센테이지로는 하여튼 요 그 서양 화가들이 제일 많다는 거. 그리고 미술 단체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이제 조선 조형 예술 동맹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던 게 이 퍼센테이지로 봤었을 때는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롤레타리아 미술 동맹이 그 극좌파 미술가들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조선 조형 예술 동맹의 작가들이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선미술동맹 작가들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미술가들의 이제 출신 학교를 이렇게 분포를 보니까 대부분이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쿄미술대학교가 10명이나 되고 제국미술대학교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한 대학교까지 이제 나온 작가들이 이렇게 월북을 했던 건 그만큼 이제 의식 있는 작가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에,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거기에 이제 그 따랐던 그런 작가들이 올라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요때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작가들, 월북자,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A급, B급, C급으로 이렇게 나눴다겠죠. 그러니까 6.25 사변 전 월북작가 38명과 6.25 사변 후 월북작가 24명의 작품은 이미 그 간행된 작품에 대해서 발매 금지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차후에도 문필 활동을 금지시킨다라는 기사가 51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B급으로는 전쟁 기간에 그 월북했던 작가들이 이렇게 이제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C급 작가예요. C급 작가에 그 김기창이나 박내연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기창과 박내연이 들어있던 건, 일단은 이 두 작가는 이제 조선 조형예술 동맹에 속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두 작가, 김기창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이제 월북한 작가 중에 정종여가 조선화의 대가로 북한에 가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활동을 펼치거든요. 근데 이 정종여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해방기에 아주 절친했던. 그래서 그 김기창하고 박내연 결혼할 때 뭐 이 그 정종여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친했던 들러리로 이렇게 섰을 정도로 친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작가들이 이제 C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57년에도 이제 교과서에서도 완전히 배제를 하고, 또 판매조차도 이렇게 못하게, 출판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57년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금지의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북 작가의 이제 서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연구가 왜 그동안 연구를 못하다가 이제 88년 이후에 연구가 비로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또 다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년 이전에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승만 정권 이후부터 이제 서서 이렇게 만들어진 금기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때 나온 책들을 보면 금기의 작가가 됐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해금 조치 이전에는 월북 미술가들이 이제 이 책의 중요한 작가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이 1949년에 쓴 조선미술 대요에 보면 여기에 뭐 이쾌대, 최재덕, 또 김만영, 이런 작가들이 이제 여기 명단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문서고라든지 이국전 이런 조각가들도 있고요. 길진섭. 그런데 이 작가들이 나중에 이제 다 빠져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많은 책들에서 거의 다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월북 작가는 이러한 검열이 이제 이승만 정권 아래서뿐이 아니라 이제 박정희 정권 때도 5.16 군사정변으로 이제 이렇게 집권을 한 박정희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그리고 요때 이렇게 이제 금기 작가가 되면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정규가 쓴 이 그 책인데, 요게 보면 이제 신태양이라는 책에 그 한국 양화의 선구자들에 대해서 글을 쓴 데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의 인상주의 회화를 이인화집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 이인화집, 이인 즉 오지오와 김모는 우리나라의 인상주의 화가임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지오라고는 명확하게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김모라고 하고 있어요. 이 김모가 누굴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김모라고, 이제 김주경이라고. 김주경이 오지오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둘 사이는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활동했던 작가들이라면, 당시 화단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경의 이름을 이제 김묘라고 표기한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이제 월북 작가를 금기시했던 그런 이제 시대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바로 이게 이제 그 이인화집입니다. 38년에 나온 이 이인화집이고, 이게 이제 오지오고 이게 이제 김주경입니다. 이렇게 같이 출판 기념회, 이인화집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나서 사진을 찍고 굉장히 절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사이였고요. 김주경의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이게 뭐 어디 그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런 작품을 했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이제 거론을 할 수 없어서 김모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오가 나중에 이제 48년에 이때 이제 이미 김주경이 46년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남한 땅에 있지 않은 지우 김주경 씨의 이제 작품을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광주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썼던 얘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도 이제 이렇게 월북 작가에 대해서 금기의 대상이 되는데, 박정희는 이제 61년 7월 3일에 국가보안법이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다면 방공법을 이때 만들어요.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방공법이 61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방공과 부국 강병을 통한 조국 근대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완전히 이제 월북 작가들이 이때도 전혀 거론할 수가 없고, 또 연재제에 의해서 이 월북 작가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세월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써진 글들을 보면 대한민국 미술원의 이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한국예술 총남의 서영아 쪽에 이제 월북 미술가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미술 동맥의 극렬 분자 및 기타 좌익 계열의 몇몇 작가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가, 그리고 이제 고이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미협 작가들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월북 작가들은 이제 완전히 좌익 작가들로, 사실은 좌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작가들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오면 뭐 나름대로 이제 많은 전람회들도 열리고 이러면서 근대 미술사에 대한 이제 연구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근대 미술 개론서로 가장 대표적인 개설서가 이 오광수가 쓴 한국 현대 미술사라는 책이에요. 열화당에서 나온. 근데 여기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김머형, 최머덕, 김머성 이렇게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땡땡이로 돼 있죠. 이런 건 이제 복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지워놓거나 X표를 하거나 이런 이제 복자 처리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인쇄물에 이제 밝히지 않을 부분을 갖다가 이제 비우거나 자리를 이렇게 공이나 X 표시를 해놓은 건데, 요거를 1900 이제 해금된 이후에 95년에 나온 책을 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자 이름으로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이제 비워놨던 게 이게 누구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금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개설사라고 하는 이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는 복자 처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 미술
자체는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개정판에 95년 개정판에는 북한 미술 항목도 추가가 되고 칼라도판도 실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그 80년대 또 이제 그 80년대가 되면 근대 작가의 생애사 복원이라든지 작품 발굴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록 자료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 윤범모 선생님이 이제 망각 그 한국 근대 미술의 형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 그 한 챕터에 망각 속의 30년대 녹가전 동인 임근홍이라는 작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임근홍은 사실은 이제 월북 작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절필시대에 나와서 또 많은 이제 홍을 얻었던 그런 작가인데 여기에 서울 명륜동 자택에서 피를 흘리면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한 후 임근홍의 생사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다림에 지친 유가족은 매년 생일이 되면 제사를 올리면서 예술가가 다시 돌아올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 내용으로 봐서 이 작가는 납북 작가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유가족의 그 글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납북됐던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마치 소설 한 장면처럼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덕택에 임근홍은 해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전시회도 하고 또 납북 작가로서 그 작품도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면죄부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얘기고요. 북쪽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임근홍은 또 월북 작가예요. 납북이 아니라 1946년 좌익적인 남조선 미술 동맹에서 이제 선전화를 제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투옥까지 됐고요. 또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다가 구입한 수복 직후에 월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납북과 월북,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중시했을까요? 이게 이제 남한의 유가족 증언과 이제 북한에서 낸 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당시 월북자 가족들에게는 이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관된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는데 납북을 당했다 그러면 면죄부가 주어졌던 거죠. 납북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간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독 유가족들은 이제 납북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던 거죠.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해금이 되죠. 88년에 그 80년에 이제 광주 민중 항쟁을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의 이제 가두 시위라든지 시민 항쟁이 그 제5공화국에서 이제 6공화국까지 아주 이렇게 줄기차게 일어나죠.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탈냉전의 흐름과 함께 77선언 또 남북 대화 모색이 이루어지면서 북방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화를 지향하는 이런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제도와 맞물리면서 이제 해금이 돼서 드디어 이제 1988년 10월 27일 날 문화공보부에서 미술인을 포함해서 월북 예술인의 해금 조치를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책들이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 이 88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그 문헌 자료를 목록하고 인명록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연표 작성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주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종여라는 작가가 이제 유가족이 갖고 있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신세계미술관에서 89년에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 이 전시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이제 이 연장전시까지 관람객이 많이 쇄도를 해서 연장전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는 익회대전이 이제 91년에 열리게 되고요. 해금 작가 유화전이 또 신세계미술관에서 90년에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은 근데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경색 국면이 일어나다가 이때 이제 문민정부라고 하죠. 김영삼 정부가 이제 일어나면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민간 주도로 대북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전시회도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하죠. 김대중 정부가 이제 햇빛 정책을 펼치면서 남북 교류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조가 노무현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월북 작가 연구가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는 뭐 작가론이라든지 개별 담론 연구, 많은 연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북한에서 쓰여진 이런 이제 조선 역대 미술가 편랑 같은, 여기는 이제 한 1000여 명의 미술가들이 여기에 이제 인명록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의 활동상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북한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남한에도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월북 작가의 이제 생사라든지 북한에서 펼쳤던 이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뭐 북한에서 나온 이런 단행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쪽에 알려지면서 훨씬 더 월북 작가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넘어서서 2010년대 되면 이제 제가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정현웅 시대와 예술의 경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너무 묻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작가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많이 도움을 유가족들이 자료를 찾고 밟아서서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월북 작가 연구가 이제 훨씬 더 활성화가 되는데,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정현웅과 정종려, 이쾌대, 박문원, 이런 작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임근홍, 이런 작가들. 근데 정현웅 같은 경우 사실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닌데, 이 작가가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작가를 묻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파도 그리고 표지와, 또 아까도 봤다시피 이제 해방기에는 조선미술건설본부의 이제 서기장, 또 조선미술동맹의 서기장도 하게 되고요. 이런 작가들이 이제 다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현웅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유가족들이 직접 방북을 해요. 북한에 올라가 미국 시민권으로 방북을 해서 그쪽에서 재혼한 가족을 만나고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이러면서 정현웅의 이제 흔적이 남한 학계에도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작가 중에 하나가, 배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활동한, 이 근대기에 유럽에서 활동한,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인데 안 알려졌다가 게다가 이제 또 월북 작가라서 안 알려졌는데, 극적으로 이제 이 재불 작가에 의해서, 불란서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작가에 의해서 이 배운성 작품이 대규모로 발굴이 돼서, 이게 이제 200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립니다. 그리고 잘 아는 이제 이쾌대 전시가 91년에도 열렸지만, 또 해방 70주년 으로 이제 2015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이렇게 열려서, 이때 이제 스케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도 나오고 아카이브가 나와서, 또 이쾌대 연구에, 월북 작가 연구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해금이 되고 월북미술가의 행적이 조명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일어나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월북미술가들이 이제 한국미술사 쪽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작가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쾌대라는 작가입니다. 이쾌대가 이제 이렇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1991년 10월에 이제 신세계 미술관에서 열렸던 이 월북 작가 이쾌대전이 개최되면서, 이제 이쾌대뿐이 아니라 월북 작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재평가가 돼 있던 거죠. 그리고 월북 미술가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고조되게 되는데, 이쾌대 작품이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이, 부인이 이게 이제 캔버스로 된 걸 벽장 사이와 사이에다가 잘 보관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월북 작가들은 연자재 때문에 작품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집에다 갖고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감시를 많이 당했는데, 이제 부인이 굉장히 그걸 잘 보관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해금 이후에 전시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작가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잊혀져 있었던가, 그러면서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론만 난무하고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이 해방기라는 공백기를 채워줄 수 있는 재평가
되는 그 기점이 됐던 게 바로 이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시 이후에 이제 논문만도 10여 편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석사 학위 논문만 이렇게 10여 편이 넘게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또 많은 작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케데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케데는 1913년에 그 경북에서 태어났죠. 경북 그 칠곡, 그러니까 대구 옆이죠. 칠곡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이제 그 휘문고고의 그 5학년 때 1932년 이 10일의 조선미술 전람회에 과일을 그린 이 정물이라는 작품으로 입선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이케데로서는 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미술 전람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품한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학생 때 작품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케데의 그 스승이 장발이라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 교수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 그 장면의 동생, 그 장발이 교사로 있어서 그때 이제 미술부에 있으면서 이 작품을 출품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 조선 남녀 학생 미술 전람회에 이 자화상을 출품해요. 중등회화부에. 그래서 이제 3등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미술의 두각을 나타내고, 졸업하던 해인 1933년에 그 한 해 전에 결혼한 부인 유갑봉하고 이제 일본을 유학을 떠나요. 유학을 떠나서 여기서 이제 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유갑봉과 이제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마우스도 곱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던 부인을 그 두고 월북을 북쪽을 선택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당시 이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일제강점기가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뭐랄까 사랑 표현이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케데 편지를 봐도 그렇고, 아니 이케데라는 이중섭, 이케데하고 같이 활동했던 이제 잘 아시는 뭐 이중섭도 편지를 보고 있으면 대단히 이렇게 로맨틱을 넘어서서 너무나 이제 구애가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케데 같은 경우도 여기 밑에 있는 편지 읽어볼게요. 오, 내 사랑, 내 사랑, 참된 나의 사랑, 한떨기 장미꽃, 나는 그대 뜰로 배회하는 벌나비 올시다. 장미꽃과 벌나비는 이미 예약된 사이였고, 그 두 사이에는 아리따운 사랑이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었다랍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간질간질한 이런 이제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일찍 결혼을 해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가족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이케데고요. 이케데 부인이 옆에 있고요. 요 위에 제 위쪽에 있는 요 사람이 바로 그 이여성입니다. 그리고 부인이고요. 이여성의 부인 박인혜, 성악가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이제 유학을 서울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제국미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주로 이제 유학 가서 그린 그림들을 보면 관전보다는 뭐 이과전이라고 하고, 이제 일본어로는 니카텐이라고 하는데, 이 니카텐이라든지 요게 이제 니카텐에 출품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서사적이라고 할까요? 이 그림 속에 무언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식민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군가가 쓰러져서, 이렇게 남자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 모습이고, 여자들은 굉장히 처참한 표정으로 얼굴을 파묻고 그 흐느끼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요 상황에서는 그 마치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여기에 막 이렇게 그릇이 깨져 있고, 여기 늙은 노파가 아주 묘한 표정으로 이 젊은 여자를, 이제 쪽두를 쓴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러니까 그 뭔가 식민지 현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어찌 보면 초현실주의적이고, 이런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들을 이제 이 학생 시절에 그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야전이라든지, 또 요건 이제 제 동경미술 협회전인데요. 그러니까 동경에 유학했던 학생들이 그 연합해서 만든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람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해방 이전에 그렸던 스케치들을 보면 여성
누드 스케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15년 전시 때도 나온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스케치, 끊임없이 스케치를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요 신미술가 협회, 그러니까 이쾌대 이제 작품을 크게 4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이제 제가 앞 단계 해방 이전 단계는 이제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생기라고 할 수 있는 수업기죠. 수업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휘문고부부터 제국미술학교 다닐 때까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이제 신미술가 협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는 이제 그 조선 향토색의 완성과 유화의 자기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같이 활동했던 작가들이 이중섭, 진안, 최재덕, 문학수 이런 작가들이에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향토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문학수가 그린 뭐 비행기가 있는 풍경인데, 이렇게 그 비행기가 있는 풍경이라는데 말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진환도 이제 소를 이렇게 그린다든지, 최재덕의 그린 그림도 이렇게 소. 근데 요런 이제 소라든지 농가라든지 아주 소박하고 치졸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들이 이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이 작가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이 마치 이제 살바도르 달리와 같은 이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작품을 이렇게 연상시키죠. 이제 광활한 대지와 관련되면서도 어떤 만주나 몽골과 같은 그런 그 평원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그 이케데가 그렸던 그림들은 조선적인 유화라고 할 수 있는, 유화는 유화인데 마치 그 채색화 같은 그 붓으로 그린, 모피라로 그린 그런 그림을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 지금 여기도 뒤에는 이렇게 보면 말이 그려져 있다든지, 이 여인 같은 경우도 부인상인데 굉장히 이렇게 선이 가는 선과 마테리얼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조선적인 유화, 동양적인 유화를 이제 추구했던 이 신미술가 협회 시기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소재 자체에 있어서도 마치 이제 신윤복의 미인도를 연상시키는 이런 그 조선적인 색감에 대한 연구와 또 조선 전통 복식에 대한 그 연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뒤에 병풍도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형인 이여성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여성이 이런 복식 연구라든지 고증, 역사 고증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연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30년대 말에 그 이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화를 스스로가 그려요. 그러면서 고증을 하기 위해서 서적들을 놓고 이제 그런 책도 쓰고 복식사 책도 쓰고 이여성이 그랬는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2단계까지 이렇게 바꿔요. 신미술가 협회까지. 그리고 이제 해방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해방기 때는 그 이케데를 막 연구하게 되면서, 이케데가 그 해금 이후에 이제 전시도 되고 이러면서 성북회화연구소에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다는 게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이 제자들만 모아놓고도 한번 구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케데한테 배웠던 작가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물방울 작가 김창렬이라든지 심죽자 뭐 이런 많은 작가들이 이 성북회화연구소 출신들입니다. 권진규도 여기서 잠시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들을 통해서 이케데가 당시 품었던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케데 연구를 하면서 뭐 이케데 가장 많은 연구는 이제 그 군상 연자 이라든지 인물화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지만, 또 성북회화 연구소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미술가 협회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조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작인 바로 군상 연작이 이 4작품입니다. 일단 이 4작품은 이제 군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화면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화면에 있는, 그것도 이런 나체의 모습으로 담겨 있는 그림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런 작품이 해방기에 집중적으로 이케데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 아마도 이제 이케데는 이렇게 그 어떤 암울한 시대상을 나름대로 이 작품들이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연구자들의 그 관심을 받고 조명이 된 이유는 이런 암울한 시대상을 딛고 확립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과연 저게 뭘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연구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보면 해방기의 시대상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해방 공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아까도 제가 이제 해방기에는 그 정치 세력도 굉장히 뭐 이 정당들도 하루가 멀다고 막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바뀌고 미술 단체들도 이합집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뭉쳤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또 재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족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고발하는 데는 아직은 현실성을 획득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형식과 내용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의 평가를 보면 당대에도 이미 이 그 군상 연작은 상당히 화제를 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극좌파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해방기에 가장 이제 격렬하게 그 좌파 이론가로서 활동했던 이 박문원의 이제 얘기를 보면 화면에 나오는 인물만 보더라도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하고 그 시의 세계관의 빈곤을 의미한다. 구도 역시도 사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관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케데의 휘문고보 후배이기도 하고 미술동맹에서 같이 활동했던 작가인데 중세풍의 종교 예술을 고취시키려는 것은 뭐 아직 이제 배격해야 될 그런 이제 예술이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 김용준도 마찬가지예요. 기법이 현대적이지 않고 16, 17세기 인상을 주는데 위험하다. 또 그 박고석은 의욕적인 구성과 인물의 아름다운 포즈는 크게 살 수 있지만 애매한 인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조상이 없다는 뜻은 이 얼굴이 너무 서구적이라서 이게 과연 한국 사람 맞냐, 조선 사람 맞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의 물질감 등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 그 너무 서구적인 그런 얼굴을 갖고 있다. 표현을 갖고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얼굴 표현도 있지만 이 너무나 근육질의 몸 때문에 그런 비판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군상이라고 이 해방고지하고 군상이하고가 이제 요 작품은 당시에 그 국제보도라는 잡지에도 이제 실려 있어서 그게 이제 48년에 이렇게 실려 있어서 우리가 이 군상 연작을 적어도 48년 이전에 제작한 작품으로 이렇게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이제 저는 46년경부터 이미 이 사람이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런 증거를 알 수 있는 게 이 지상소묘전이라는 게 1946년 2월 달에 이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이 조선 조영예맹 만들어지기 직전에 신문에 이제 이 소묘를 실게 되는데 이때 이케데가 그린 그림을 보면 여성 두 명이 어디론가 이렇게 날아가듯 달려가듯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장면이 지금 이 두 그림 속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군상 연장은 46년부터 그 이미 이케데의 머릿속에서 이제 구상이 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흥미로운 건 그럼 이 모티브가 어디서 온 거냐? 이 모티브가 바로 이제 그 보티첼리라고 르네상스 시기에 이 보티첼리의 이제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 그림을 보면 이 왼쪽 화면에 봄의 ним프인 클로리스라고 이제 이 그 바람의 신인 그 봄의 ним프를 바람의 신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어딘가 막 날아가는 듯한 그런 장면이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이 군상 1, 2에 다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요런 장면, 그 보티첼리라든지 이 르네상스 미술이 해방기나 요 이제 일제 말에 작가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걸 볼 수 있는 게 조규봉이라는 작가가 1941년에 이제 동경미술학교 졸업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나체라는 조각 작품에 보면 요 비너스데이 탄생의 비너스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조각인데, 그러니까 평면을 갖다가 회화를 갖다가 이제 입체로 이렇게 조각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가슴을 가리고 음부를 가리고 이런 똑같은 이제 도상이죠. 다만 이제 얼굴이 서양인에서 동양인으로 그 신체하고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조규봉은 그 초청을 받아서 이케데하고 같이 올라갔었다고. 그리고 같이 조선 조형예술 동맹에 같이 활동을 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이 보티첼리의 이제 작품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이케데 같은 경우는 보티첼리의 작품을 이런 엽서로 한 20점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아카이브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나와요. 그리고 이 작품은 상당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 자국이라든지 압정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해방기에 고전 미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런 시스틴 그 성당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천정화를 비롯해서 이 르네상스 미술이 이제 소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케데가 이런 그 르네상스 미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을 거예요. 휘문고보 시절에 스승이 그 장발이라고. 근데 장발은 이제 카톨릭 신자로 스스로가 이제 성화도 이렇게 일찍부터 그렸던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 이케데 집안에 뭐 이렇게 교회가 있었다고 했나?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카톨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화에 관심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케데 작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이런 근육질의 몸,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이 뭐라고 할까, 인체 연구의 전범으로 일본 화단에서는 이런 그 성화가 최후의 심판과 같은 종교적인 도상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연구 대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케데 작품하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런 군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나체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 군상은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 뭐 이렇게 그 인물이 많이 나체가 그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아주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상을 사실은 보기 굉장히 희귀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전 미술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양식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박문원이 지금은 그 작품이 조난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뭐 도판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기록으로 보면 박문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의 그 낭만주의 화가인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쿠르아라든지 제리코라든지 이런 그 프랑스의 낭만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 군상에 보면은 급박한 상황을 알려주는 배경에 지금 막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라든지 어두운 하늘, 그리고 이런 구성 방식이나 격렬한 동세 같은 게 낭만주의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이제 학자는 김경아라는 그 연구자는 이제 석사 논문에서 일본의 그 후시다 스쿠하루라는 그 작가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케데는 학생 시절에 후시다 스쿠하루가 그 강연하는 때 이제 여름방학 특강으로 왔을 때 그 배웠던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 후시다 스쿠하루는 일본의 성전화의 이제 리더다라고, 성전화단의 리더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쟁화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전쟁화를 이제 그린 작가로도 유명한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제 일본 화단의 영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케데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전쟁화를 연상시키는 후지사 스쿠하루의 전쟁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송정훈의 전쟁동포 만다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케데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막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물고 뜯고 지금 돌로 내려치고 막 이런 이제 아주 아비규환을 연출하다가 가운데서 힘겹게 일어서요. 일어서서 다시 이제 보듬고 안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이제 자세.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무질서와 어둠과 이런 좌절과 혼란에서 다시 이제 밝음과 희망, 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요 그림 속에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그림 속에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요 작품의 그 인물 하나하나를 그 각기 따로 그려서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두었다가 조합해서 그 그렸던 것으로 보이고, 후지사 스쿠하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그 대생이 남아 있어요. 소묘가 남아 있는 걸 보면 스케치를 따로 해두었다가 조합해서 이제 전쟁화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남성 육체 누드를 이렇게 그 그린 그림이 이케데뿐이 아니라 이케데하고 같이 조선미술문화협회에서 이제 같이 활동했던 박영선이라든지 최재덕의 작품, 요거는 이제 잡지 표지화인데, 그런 데서도 사실 잡지 표지화에서는 예쁜 여성은 그려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런 남성은 그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렇게 일하는 남성, 근육질의 남성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상체를 구부리고 일에 몰두하는 이런 이제 남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후지사 스쿠하루하고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고, 당시 이제 이케데라든지 이런 그 화가들이 이 시대의 어떤 한 양식을 이렇게 추구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 뭐 김만영은 인체는 왜 그리나 이런 글을 또 발표하고요. 배운성도 나체 미술의 기원, 이런 글까지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체화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제 역시 잡지 표지화나 사파의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그 해방기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보다는 남성, 그것도 하나같이 이제 근육이 발달한 남성이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힘과 육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림들이 이제 요 시기에 많이 그려졌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조선미술 전람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나약한 여자라든지 아이라든지 또 게으른 남성, 헐벗은 여자 이러면서 그 조선을 상징하는 기호로 이렇게 황폐하고 궁핍한 그런 이제 기호로 주로 여성이 그려졌던 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로 이렇게 그 힘과 육체를 강조하는 일을 하는 남성, 그리고 남성을 이제 누드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케데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을 이케데 글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진환한테 해방이 되자마자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기었고 고대하던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감격의 날은 오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화인들도 뭉치자 엉키자 다투지 말자. 내 나라의 역사에 조약돌이 되어도 이와 같은 고귀한 표현 밑에, 이제 여기서 고귀한 표현이라는 건 이제 표 제작을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란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합군 환영 행사를 위해서 이 조선미술건설본부 이제 선전대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뭉치자, 엉키자, 다투지 말자, 이런 표현을 이제 스스로 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됐다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이제 일제 강점기의 전시체제 속에 참혹한 시간을 이겨내고 그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런데 좌우익 나눠서 또 좌익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탄압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남북 그 고착화가 이루어지니까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제 남북 분단 체제
이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시대 상황을 담으면서 하나로 화합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저 안에 넣은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런 군상이 또 이제 많이 그려졌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뭐 연합군 그 환영 행렬이라든지 아까 이렇게 그 좌익 우익으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그 지지 선언하고 국기 들고 막 하는 그런 장면 보셨었죠? 마치 그 몇 년 전에 촛불 시위 하듯이 그런 모습들처럼 이제 이렇게 국기를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군상이나 집회가 이제 일상적인 한 장면으로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군상이라는 장면이 이제 그 잡지 표지에도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수막을 들고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있거나 깃발을 들고 어딘가로 이렇게 집회를 하러 그 깃발을 내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그 이런 잡지 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의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매체에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잡지 표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케데의 어떤 사적 내러티브라기보다는 동시대 중간파, 이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중도 좌파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떤 사분오열, 서로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세계를 통합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이런 염원의 한 작가의 이상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북회화연구소에서 공부했던 남경숙은 선생님은 정부 수립 전 상황에서 힘을 합쳐서 국가를 근대적으로 잘 꾸려나가자는 의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케데한테 이제 어떤 사상을 가졌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난 민족주의다. 우리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니 희망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그림들은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고 민족 화합을 이루어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케데가 이런 이상을, 저는 근데 이 그 군상 연작이 굉장히 큰 작품이지만, 이례적으로 해방기 작품 중에 큰 작품이지만, 사실은 이케데의 이상은 이걸 벽화로 그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벽화가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해방기에 이렇게 벽화라든지 또 잡지 표지화라든지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성, 계몽성을 아주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이제 그 보게 될 텐데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이케데가 그린 자화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이제 벽화와 같은 이제 대형 화면에 붓으로 그 민족의 현실을 표현하려고 했던 어떤 작가 이상이 이제 요 그림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자화상을 보면 서구식 교육을 받은 한국인 화가로서의 어떤 자의식,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는 우리 이제 전통 복식이에요. 근데 모자는요, 중절모, 서양의 이제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은, 파레트는 유화를 그릴 때 쓰는 도구죠. 그런데 붓은요, 이 붓은 서양의 유화를 그릴 때는 나이프나 아주 두터운 붓을 쓰지, 이런 모피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는 그런 이제 모피라를 들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붓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약간, 이 파레트를 들고 있는 저 손이 한번 해보세요. 저게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약간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 이런 것들이 또 정상과 비정상이 한 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이 작가의 얼굴과 이 그 불안한 자기의 어떤 정체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배경으로는 이제 조선의 향토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조선의 향토.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제 붓으로 그리겠다, 이런 이상이 이 자화상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광주리를 이고 있는 그 안악들과 이제 이 아담한 이렇게 평온한 이런 그 산을 배경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서구 미술을 받아들이면서도 민족적인 것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화가의 모습이
모습이 이제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가서 58년에 13m에 이르는 이제 우이탑을 제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벽화로서 도시와 농촌을 장식하고 인민들의 배움터로 되게 한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업이며 의미 있는 일이겠는가. 거세게 일어나는 건축물에는 그 성격에 맞게 다양한 벽화들이 장식되어 우리 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하게 해야 한다. 나는 이와 같은 벽화에 광활한 전망을 눈앞에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케데는 사실은 방문원하고 해방기 때 쓴 글을 이제 제가 그 논문으로도 썼는데 방문원하고 서로 대담을 해요. 대담을 하면서 멕시코 벽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멕시코 벽화와 같은 그런 이제 벽화를 그 굉장히 이상적인 미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케데뿐이 아니라 이제 조선 조영예맹의 그 뭐 김만영이라든지 이런 작가들도 벽화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한에 올라가서 이 조중의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공군이 6.25 전쟁 때 개입을 하면서 막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떤 우위를 갖다가 이제 탑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고 그 안에 벽화를 그리게 되는 걸 이케데가 이제 총 책임을 지고 이렇게 13m에 이르는 이제 벽화를 그리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한쪽 장면인 요게 이제 7m짜리 반쪽 그 승리도고요. 이 승리도의 이제 요 가운데 그 삼봉 전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케데가 여겼던. 근데 요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황계광이라든지 당시 이제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이 안에 실제 인물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전도라든지 이렇게 이제 건설도 이런 장면들이 이 벽화에 남아 있는데 사실 이 벽화는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케데는 그 이 여성이 1958년에 그 숙청을 당해 연안파가 숙청을 당하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 이케데 같은 경우도 이제 61년에 송아지를 국가미술 전람회에 출판한 걸 마지막으로 65년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 이케데도 이제 북한 미술 속에서도 거의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 조중의탑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 그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방치가 돼요.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다 부수고 다시 이제 80년대에 건립이 되나 봐요. 그래서 건립이 돼서 지금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케데가 그렸던 그 때의 모습을 다시 이제 이렇게 제작한 거죠. 새롭게 이제 재현한 그런 벽화의 모습을 칼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데가 이제 북한에서 그렸던 게 3.1운동 장면을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제 김용준도 그렇고 이케데도 그렇고 또 정종료도 그렇고 이렇게 재제작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케데 같은 경우도 이제 3.1운동 장면을 이렇게 그 세계 청년 축전에 이제 요 흑백 그 작품은 이제 출품을 하고 요걸 또 다시 59년에 이렇게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데가 이제 북한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이런 박연초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56년에 제작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역사인물 초상화를 8명이 그린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이 박연초상을 이케데가 그리게 됩니다. 근데 요 박연초상은 그 박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여성이 일찍부터 관심이 있어서 38년에 동아일보에 그 박연의 아악에 관한 장면을 이렇게 그린 역사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케데는 저렇게 인물로 이렇게 그린 걸 볼 수가 있어서 아, 형인 이 여성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케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국가미술 전람회 2등상을 받았던 이제 송아지라는 그 작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케데의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해방기 때 한 작가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그 작품이 북한 미술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렇게 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상이 그 벽화로 이렇게 실천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서양화 쪽에서 양화계에서 이제 해방기 미술이 북한 미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면 정종련은 그 동양 화가로서 이제 북한 미술에 나중에 사실은 이케데 같은 경우는 남한에서 이제 전시 해금이 된 이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제 다시 재연구가 된 학자, 아니,
그 화가라면 정종련은 오히려 북한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조선화의 대가로 또 인민미술가 칭호까지 받았고요. 공훈예술가, 인민미술가 칭호를 받으면서 상당히 조선화에서 중시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화가 북한 미술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장면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이제 그 작품 위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련은 거창에서 이제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일찍부터 그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런데 그 수묵과 채색뿐이 아니라 작년에 전시했을 때도 대규모 이런 불화가 이게 6m가 넘어요. 진주 의곡사에 지금 남아 있어서 이제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보통 불화하고는 좀 틀리죠. 이게 이제 그 불화사가 그린 게 아니라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아닐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한 그런 이제 불화를 그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불화뿐이 아니라 산수, 인물, 화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화목을 다 아주 잘했던 그런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3m가 넘는 그런 그 병풍이에요. 10폭짜리 병풍인데, 요게 이제 그 제가 연도를 안 썼는데 아마 40년대 중반에 이렇게 그린 그런 작품이 남아 있고요. 이런 그 정종려가 해금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었던 게 남한에 다행히도 많은 작품이 남아 있고, 또 유족이 열심히 작품을 모아서 잘 보존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산수 또 화조도 잘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물도, 이거는 이제 오세창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종련은 그 공부 자체는 일본의 이제 오사카 미술학교에, 원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태평양 미술학교에 들어갔다가 태평양 미술학교에서 이제 서양학과를 들어갔다가 야노 교손이라고 하는 그 일본인 남아의 이제 대가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오사카 미술학교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38년부터 42년까지 그 본과를 졸업하고 연구과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간에 이제 청전 이상범한테 가가지고 또 청전 청전한테 산수화도 배우고 그런 작품을 청전 화수전에도 출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동양화, 또 동양화부 위원장으로도 이제 조선 조형예술동맹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조선 조형예술동맹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좌익단체들 이렇게 얘기할 때 조선미술가동맹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미술가동맹은 한국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동양화를 전통 미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진보한 미술로 별로 이렇게 이제 진보적인 미술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조선 조형예술 동맹은 모든 장르를 다 아울렀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동양화가들이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원장도 동양화 분과 위원장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종련은 근데 요 해방기 때 이제 윤희순의 이론을 잘 실천했던 그런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해방 직후에는 이제 인쇄 미술이 상당히 앞서서도 제가 잡지 표지화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다른 이케대 작품 설명하면서 보여줬는데, 그런 사파라든지 파나 포스터 이런 기계에 의해서 이미가 널리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중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문자보다 정보 전달력도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문화의 청산과 민족문화 재건을 위해서 이제 출판물이 굉장히 중시가 돼요. 그 전까지도 한글을 못 쓰다가 이제 한글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말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글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단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령으로 나와요. 미술의 인민적 계몽과 후진의 적극적 육성,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중생활에 미술을 침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시가 되면서
정중료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제 동양화가이면서도 이런 잡지 표지화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잡지 표지화들을 보면 기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게 학생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출품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문명퇴치를 내세우면서 이 학생사에서 5종의 그 학생 잡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그 정종여가 지금 여학생, 진학과 같은 표지를 그 제작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뭐를 소재로 한 건지 아세요? 바로 이제 상원사의 동종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재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부여 규안면에서 출토된 이 그 연화 기문화 전 등을 와 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잡지 표지화에 이제 그림의 소재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연한 그런 이제 붓선으로 이렇게 그 아주 유려하게 이렇게 그렸다면, 여기는 아주 두텁고 거친 그런 필선으로, 귀면화 하면 이제 뭔가 무시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맞게 붓의 터치도 이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잡지 표지화 뒷면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역사는 젊은이들에게 채찍질한다. 우리는 애써 배워야 한다. 우리의 과거는 약할 때도 있었지만 위대한 때도 있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은 우리 젊은 학도의 무거운 짐일 것이다. 우리는 나가서 배워야 된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백제 유물에서 갖고 왔다는 걸 스스로가 밝혀요. 잡지 표지화를 이제 그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귀면화, 그러니까 이런 귀면화 중에서도 백제께 굉장히 가장 이제 우아하면서도 아름답다는 걸 정종여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중시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종여 같은 경우는 당시 배제중학교하고 대강고등학교, 또 뭐 그 성신여자중학교 이런 데서 이제 그 미술 교사로 활동합니다. 정종여뿐이 아니라 많은 미술가들이 당시에 그 교육자로 이렇게 미술 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미술 교육을 상당히 중시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일 처음에 미술건설본부가 만들어졌을 때도 아동미술교육대라는 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이제 문맹률도 되게 높고, 일제시대까지 이제 37년 이후부터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말을 못 쓰잖아요. 일본말로 글을 쓰고. 그래서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러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고전, 그러니까 고시가 주해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면 그림은 지금 이제 정종여가 이 매와 가지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제자는 철롱 이기우가 쓰고, 이 안에 이제 글씨들은 일중 김충현이 썼습니다. 근데 일중 김충현이 이렇게 한글로 쓴 걸 볼 수가 있죠. 반흘림 글씨체로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정종여가. 그래서 이렇게 시서화를 같이 3명의 작가가 합작으로 쓰고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한글 교육이 중시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종여는 이제 해방기 때 또 지금 작품은 안 남아 있어요. 8.15 행렬이라고. 근데 요때 이제 조선미술동맹전에서 민족주의 민족전성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오장환이 이제 쓴 글을 통해서 굉장히 이 작품이 뭐 인민의 행렬, 또 플래카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깃발에 이제 전농, 전평, 이런 이제 글씨들이 이렇게 써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스케치가 남아있어요. 그림은 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런 스케치들을 통해서 이제 정종여가 해방기 때 그렸던 그림들을 우리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해방 직후에 여운형이 휘문고등학교에서 연설했던 그 장면을 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뒷짐지고 연설을 학교 마당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음악회 연주 장면, 그리고 또 행렬로 배급을 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정종여는 굉장히 이렇게 방석만한, 김기창의 말에 의하면 방석만한 노트를 늘 끼고 다니면서 어딜 가나 스케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농촌이라든지 도시 뭐 여기저기에서
해놓은 스케치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려의 이제 그 미학은 사실주의 미학이다. 해방기 때 그 미학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주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선 조영예맹의 이제 위원장이었던 윤희순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을 대담하게 응시하는 새로운 리얼리즘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조선미술사 연구에서 이제 민족미술에 대한 단상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정종려도 이제 현실파학과 표현 방법을 무시해서는 전통과 역사와도 괴리되고 만다 이러면서 이 이제 정종려가 그린 그 대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리산 조은도입니다. 이 지리산 조은도라고 여기 이제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제자를 통해서 시간대와 또 이게 이제 아침에 조운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산사에 올라서 그림을 그렸던 몇 년도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종려의 이제 세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림과 관련해 가지고 정종려가 이제 해방기 때 박내연 작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일본의 자연과 기후를 보던 눈으로 조선의 모든 것을 보려할 때 거기에서 이제 모순이 생긴다. 그러니까 새롭게 용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냄새 완전히 버리고 이제 자기 실력으로 바른 노선에 완전한 조선이란 것을 파악해야지만 건전한 조선적인 회화가 성립된다. 그러면서 자연과 인간의 혼연된 일체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채필의 흐뭇한 움직인 때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작품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지리산 조은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올려다 이렇게 이제 지리산의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을 그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인물을 그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그리려고 했던 이런 사실주의 미학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일제강점기인데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영정 초상화처럼 아주 사실적인 그런 초상화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친구의 부탁으로 그 자당의 이제 진상을 그린 것이라고 여기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희순과의 사이를 보여주는 게 윤희순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종려가 인물 표현 문제는 우리 동양화가 다 함께 연구해야 될 과제다 그랬는데 앞서서 보여줬던 그런 스케치들이 이런 연구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은 흑백 도판으로만 남아있는데 이게 굉장히 대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흑백 도판으로 봐서는 뭐 이게 뭐 별작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작품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해방기 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도 많지 않고 또 그 자료도 많지 않고 이래서 언급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는 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종려는 조선화의 대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대가라고 불리는 작품이 이제 그 고성 인민을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하고 직접적으로 저는 연결되는 작품이라고 봐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해방기 때 많은 작가들이 그 아주 격찬을 해요. 격찬을 하는데 지금 요 그려져 있는 장면은 뭐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그런 이제 비바람을 뚫고 지금 소 2마리가 막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미술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었다라고 박문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수영이라는 작가는 그러니까 동물을 빌어서 전체 인민의 오늘날의 체험하고 또 실천회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생활감을 약동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러니까 거의 가죽까지 다 주잖아요. 뭐 우리가 살코기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사일 열심히 시키고 나중에 가죽까지 다 인간한테 주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동물로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가 앞을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소는 인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그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인 박인하는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봉건 사상을 위기에서 구출한 최초의 용사다라고까지 그리고 금년도 최대의 수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방기 때 소를 그린 장면들이 사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아요. 이건영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아주 이렇게
빨리 속필로 그린 그림 같지만 이런 소도 그리고요. 또 정연홍도 이제 우공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사파를 하다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고, 이응노도 황소를 이렇게 걸어가는 뚜벅뚜벅.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신미술가 협회 이쾌대와 같이 활동했던 일제 말에 이렇게 그 신미술가 협회 작가들은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소의 모습을 그렸다면, 여기의 소들은 일하는 소예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나아가는 이런 소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민중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그런 이제 그 북한 미술로 연결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게 이 고성 인민들의 전선 원호라는 작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그 국가미술 전람회에서 1등상을 58년에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비바람이 눈보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하고 여기다 사람이 더 추가가 돼요. 그리고 더 대작으로 영웅성이 강조가 되죠. 이제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서, 그리고 여기 이제 말까지 그려져서 더 여기 이제 추가가 됐지만 뼈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그 고성 인민들의 전선 원호가 중요한 게, 이제 그 정종여가 제자 최원섬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조선화에 대해서 책으로 그 집필을 하면서 이제 그걸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요. 그러니까 뭐 채색화에 대해서, 묵화에 대해서, 조선화 기법 이런 책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책으로 써서 조선화의 이론적 체계를 다져 나가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작품이 바로 이 그 고성 인민들의 전선 원호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이 정종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미술대학교의 조선학 강좌 교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강좌장으로 있으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 미술을 하면 가장 특징이 이제 조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재까지 만들었던 그럴 작가이고, 거기에 예로 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물들의 옷선을 그은 박력 있는 필치와 세찬 바람에 몸부림치는 듯한 나뭇가지를 그려낸 필치들은 몰골 기법으로 독특한 맛을 냈고, 뭐 이제 주인공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 그리고 인물들을 그릴 때는 굵고 변화 많은 필치를 적절하게 차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장면이 이제 메조도라고, 이게 이제 그 48년에 그린 작품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나뭇가지로 이렇게 변화 많은 그런 필치를 구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오랜 동안, 그리고 그게 바로 해방기에 나왔던 작품하고도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황소를 그린 방법을 보면, 수많은 덧붙질로 대상의 질감과 양감을 나타냈다. 이 이제 책 속에 쓰여 있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연세대에 소장되어 있는 독수리라는 작품에서 이제 또 그런 표현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소를 그린 방법에 여기 덧붙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양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칠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미술로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 건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작품들이 바로 이제 전후 1세대에게 영향을 미쳐서 남강마을의 여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한테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 소를 몰고 막 총을 들고 여자가 이제 강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그래서 이제 김의관이라는 작가 작품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정종여 작품은 이렇게 직접 이제 제자한테 제작하는 장면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을 유족이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나왔던 글들을 보면, 그 방면에 있어서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뭐 날카로운 관찰과 섬세한 선으로 그 방면에 독보를 이룬다. 뭐 우리 화단의 천재적인 존재라든지 길이나 또 우리 화단의 총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데, 조선일보사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 동안 잡지에 그린 그림만도 대충 계산해 보면 사파만도 1800여 매고, 잡지 표지화가 1830매.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하루에
소설을 갖다가 이제 한 달 평균으로 따져보면 소설은 1.8편, 그다음에 그 사파 같은 경우 5.3매씩, 그러니까 거의 쉬지 않고 맨날 그림을 그렸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그 손기정의 그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이제 일장기를 지운 사건으로 청전 이상범이 그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유가족 말이에요. 유가족이 북한에 갔을 때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해준 건데, 요걸 자기가 이제 그렸는데 그때 당시에 탁구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그 탁구장 가 있는 사이에 청전 이상범이 완성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에 내보냈다가 나중에 이상범이 그 옥고를 치러가지고 두고두고 미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잡지 표지화에 그렸던 사파들 이렇게 보면 이런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이 작가들은 그 정현웅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를 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찢어져 나온다든지 무슨 이제 하나의 명화를 보는 듯하다든지 뭐 남녀가 이제 사랑하는 장면인데 뭐 이렇게 연못에 비친 모습만 보인다든지. 근데 이 정현웅 같은 경우 이제 사파가로서 나름 굉장히 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파도 하나의 예술이다, 예술적 가치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게 이 백석하고 같이 그 조선일보사에 있으면서 여성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막 매진이 되고 할 정도인데, 이제 요게 이제 같이 있을 때 백석을 옆에서 그린 장면이고요. 백석하고도 굉장히 친해서 올라가서도 이제 백석의 그림에다가 정현웅이 이렇게 사파를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바로 백석의, 이게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작품인데, 우리는 이제 시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게 여성지에 게재됐을 때는 저런 이제 같이 사파하고 실려 있어서 훨씬 더 공감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 잡지에 그린 이런 표지화도 있고요. 또 여성 미술에 그린 표지화, 다 이제 신여성들이죠. 그리고 남성들이 보는 이제 이런 시사 교양지에는 이런 그 전통 미술을 패러디한, 그 신윤복의 풍속화를 패러디한 이런 그림도 그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들, 유명 작가들, 우리가 아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유족을 만나가지고 구술을 하는데 부인이 거의 100세 가까이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구술을 했을 때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미술가 얘기를 들으러 갔는데 미술가가 아니라 문학가들 얘기가 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박태원이라든지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뭐 백석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문학가들이 그 관계가 있더라고요. 황순원이라든지. 근데 이런 작가들이 다 이렇게 이런 그 표지화를 그려주면서 연을 맺었던 것 같아요. 장정이라고 하죠. 잡지 표지의 장정.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 종이 질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 채색을 강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현웅이나 정종려나 다 이렇게 친일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 워낙 그림에 이제 재주가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재주가 있으니까 이런데 동원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현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의 빛이라는 잡지 표지화를 그려서 친일 작가 논란이 있었는데, 또 같은 시기에 이렇게 뭔가 민족적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비애, 일제강점기에 느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또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와 사파를 그렸는데, 이제 이런 걸 사파를 그리면서 이제 많은 고증을 하게 돼서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이제 역사화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현웅이 해방에 대해서 그 표현했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돌상에 안 치운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굉장히 설렘과 두려움을 표현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해방기 때는 이런 잡지 표지화나 사파 같은 게 되게 중요시돼서 이때 당시에 그렸던 이런 어린이 사파라든지 표지화들 쭉쭉쭉 보시면 그냥 사파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해서, 지금 굴렁쇠라는 것도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와 그림을 같이 이렇게 하나의 지면을 장식하는데 그 텍스트와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키대복이라는 작품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여줄 거예요. 이 작품이 이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동요들이 바로 이렇게 사파로도 표현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거의 이제 네. 그리고 만화가로도 이렇게 이 해방기 때 어린이 만화 단행본의 최초 이제 그 단행본으로까지 그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화 연구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만화 연구에서 이제 제가 의미 깊었던 게 실제로 이제 화가로 활동했던 어떤 화가가 송양방 선생님인가 나 어릴 때 만화 이 정현웅 만화를 보면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이제 구슬 속에서 봤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만화들이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글씨 이 글밥을 보면요 처음에는 글밥이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점점 한글이 이제 어린이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그러면서 글밥이 많아지고 칼라 그림에서 흑백 그림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포그라피로만 뭐 이제 표지 장정을 이렇게 디자인을 완성한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판화 작품도 판화로 그 표지 장정을 한 것, 그다음에 이제 좌우로 나뉘어서 그 한 집안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그 표지화로 그린 삼면불. 그래서 이제 그 틀을 돌파하는 미술이라고 주간 미술에 이제 자기의 신조를 밝히는데 예술이란 결코 고안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인민의 손에 다다를 수 없는 고안한 데 모셔놓고 고매한 이론으로 그 베일에 씌워놓는 이념론자의 소행이다. 이거는 예술은 항상 인민의 생활 속에 생활하고 인민의 감정과 더불어 생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올라갈 때 장면을 북한에 올라가서 그려놓은 여기 양복 입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정현웅 자신의 모습 같아요. 사파의 모습이고 북한에서는 이제 벽화의 모사가로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 벽화가 그 고구려 고분 벽화가 작품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정통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벽화의 모사를 중요시 여기는데 정현웅이 올라가서 이제 이런 모사 작업을 몇 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국보로도 남아져 지금 이제 조선미술박물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방기 때 했던 잡지 표지에 그렸던 이런 도상을 판화로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스케치 역사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선화도 그 자기가 유화를 그렸던 원래 화가였는데 조선화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윤석중이라는 작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석사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 윤석중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정현웅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월북미술가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그림이 지금 이게 윤석중의 키대복이라는 동시를 갖고 사파를 그 굴렁쇠라는 이제 시집에 그렸던 사파예요. 근데 요 사파를 요런 식으로 북한에 올라가서 이제 그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재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올라가서도 이런 사파를 그리고요. 어린이 미술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넘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월북미술가들의 삶과 작품 크게 이제 요 세 작가 하나는 동양화가, 하나는 이제 서양화가, 하나는 이제 어떤 대중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파나 또 이런 표지화를 그렸던 그 정현웅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이 월북미술가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고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야 돼요?